그렇게 해서 또 뇌경색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압에 의해서 혈압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한 부위가 팍 터지면서 이렇게 출혈이 되는 거고요. 또 선천적으로 약한 부위가 있어요. 약한 부위,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오기도 하는데 이 약한 부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 동맥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터지면 또 뇌출혈이 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죠. 그래서 6명 중에 1명, 굉장히 많죠. 일생을 살다 보면은 6명 중에 1명이 뇌졸중을, 물론 아주 작은 뇌졸중부터 큰 뇌졸중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수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동맥경화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생기고요. 이 혈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출혈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은 이 뇌졸중도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명당 뇌졸중이 발생한다. 이걸 이제 한 시가로 계산하면 5분에 1명. 이렇게 계산하면 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이제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은 암이 1등입니다. 암은 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1등일 거예요. 근데 뇌혈관 질환이 2등인데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왜 줄어드냐 하면은 예방과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뇌졸중이 와도 그렇게 아주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뇌졸중은 잘 안 온다 이거죠. 뇌졸중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좀 가볍게 끝나고 또 한 번 오면은 또 예방을 잘해서 재발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뇌졸중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들지만 후유증을 보면 사실 건강한 뇌졸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그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죠. 똑같은 10년을 살아도 뇌졸중이 오고 10년을 사는 거하고 뇌졸중이 없이 10년이 사는 게 다르죠. 그럼 건강 수명으로 따지면 1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사는 거랑 진배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후유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망률 자체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뇌졸중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증상.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 증상일까요?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뒷목이 뻐근하다, 얼굴이 시들거리다, 손이 떨린다. 뭐 이런 증상을 가지고 뇌졸중이 의심된다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별로 없지만 간간히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뇌졸중 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뇌졸중 증상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갑자기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인터뷰에서 계속 그 동영상에서 나온 그 환자들의 수비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혈관이 막히는 거나 혈관이 터지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막히고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 증상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마비, 안면 마비.
아까 조덕배 씨도 웃으면 오른쪽 입술이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한쪽으로 끌렸죠. 이 말이 되면은 이쪽을 못 움직이니까 웃으면은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입이 끌어진 쪽으로. 그러니까 안면만. 팔다리만 이건 너무 흔해서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반쪽이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전신에 힘이 없다, 양쪽 다리에 힘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반 오른쪽 팔다리 또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거죠. 반대는 이거는 해부학적 구조상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에 이런 반신마비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비가 심하면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근데 마비가 경미하면은 이게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마비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하게 해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유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비된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 쥐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손을 쥐어보라고 해서 쥐는 힘이 양쪽이 다르다. 한쪽이 좀 약하게 준다. 이런 테스트를 해서 한쪽에 힘이 빠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을 잘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건 두 가지 이 형태가 있어요. 실어증, 또 하나는 발음장. 실어증이라는 건 말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 자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혀 말을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아는데 볼펜이라는 단어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어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발음장애는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볼펜이라고 얘기하고 안 배운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한 거죠. 그 두 가지 다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언어 장애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하는 게 가장 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얼굴,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이게 가장 흔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잘 안 보인다고 갑자기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분입니다. 갑자기 노안처럼 서서히 뭐 이렇게 흐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안 보인다. 갑자기 뭐 두 배로 보이거나 근데 두 배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두 배로 보인다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고요. 시야장애. 시야장애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혹시 잘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력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노화는 시력의 문제죠. 가까운 게 안 보이거나 먼 게 안 보이면 근시,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원시. 그거는 안경을 교정하면은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력의 문제고요. 시야는 제가 이 가운데를 봐도 이 주변이 제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를 봐도 이쪽 반이 안 들어옵니다. 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무심한 사람들은 그냥 눈이 침침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쪽에 있는 물체를 못 봐서 자꾸 부딪히고 또 무심한 사람들은 운전까지 해요.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이렇게 돌리면 뭐 보이겠지만 평상시처럼 이렇게 돌려도 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접촉사고 나고 이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하여튼 시야가 안 보이거나 시야장애 형태로 오는 겁니다. 뇌졸중은 시력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시야, 반응이 안 보이는 거. 두 개를 보이는 이런 형태로 어지럽다고 오시는 분들, 머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뇌졸중에 어지럽다, 두통, 머리가 아프다 이게 흔히 와요. 뇌졸중
오는 분들이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히 와요. 오긴 왔는데 어지럽고 머리 아픈 원인은 뇌졸중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머리 아프다는 거 하나, 어지럽다는 거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 뇌졸중을 의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프면서 아까 말했던 반신마비가 있다든가, 뭐 어지러우면서 말을 못한다든가, 뭐 이러면 당연히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겠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만 가지고는 사실 뇌졸중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지럽고 머리 아픈 것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중심을 못 잡을 정도의 심한 어지러움. 그리고 바위로 머리를 치는 듯한,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바위가 머리를 빵 치는 듯한 그런 순간적인 그런 두통이 왔다.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뇌졸중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두통,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실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왜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느냐. 오늘도 어젠가 어떤 분이 입원했는데 마비가 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니까 이거 다 끝나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있다 또 마비가 왔어요. 그래 그제서야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온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와야 돼요.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조입니다. 전조라는 게 뇌졸중이 오는 신호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조거든요. 전조가 별게 아니고 똑같이 마비가 오는 겁니다. 뇌졸중 증상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거나 마비가 오거나. 그런데 그게 한 10분, 20분 후에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일 끝나고 가야지, 다음날 가야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다시 마비가 오는 거죠. 그게 전조거든요. 왜 그 전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5분, 10분 만에 다시 뚫리는 수가 있어요.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곧 다시 또 막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막히기 전에, 막히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히기 전에 빨리 가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그거 전조인지를 모르고 그냥 바로 병원에 안 가면은 자기한테 온 그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든 계속되든 하여튼 증상이 뇌졸중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좀 제 강의 말미에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예방하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겠느냐, 이제 그겁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이제 다 나왔어요, 사실은. 조덕태 씨의 인터뷰 내용에도 다 나왔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까 그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은 왜 생기느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은 나중에 만성 합병증으로 동맥경화, 심장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지금 조금 높다, 당이 지금 조금 높다,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건 아무 증상 없거든요. 모두 자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조절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면은 그게 5년, 10년 가면은
결국 혈관이 핏줄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젊은 시절부터 관리를 잘하면은 뇌졸중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식습관 얘기를 했죠. 식습관. 이건 다들 너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운동. 이것도 아까 계속 나오는 구독되신 계속 나오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가 이 아스피린,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혈전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주시는 약이 아스피린이거든요. 그 아스피린을 먹음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하고 운동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만 먹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100%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혈압, 당, 고지혈증 관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 다 하면 한 80%가 예방이 된다는 거죠. 금연, 당연한 거죠. 금연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 어르신들 중에는 피우고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데 이제 간혹 너무 이제 애연가라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이제 나이 60, 70이 될 때까지 지금 피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일종의 낙인데 인생의 그 즐거움인데 이거 지금 끊는다고 내가 그동안 50년 동안 펴갔는데 지금 끊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간혹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혈류 순환과 관련된 병, 동맥경화도 마찬가지. 혈류 순환과 관련된 건 이게 뇌졸중이죠. 그리고 심장, 심근경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병은 담배를 끊는 다음 날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요. 담배를 끊고 2년에서 5년 지나면은 담배로 인한 위험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암 같은 건 다를 수 있는데 혈관과 관련된 위험은 지금부터라도 끊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이게 문제죠. 오늘도 별로 공기가 안 좋은데 이거는 참 개인이 어떻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런 다음 날 혈관 질환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걸로 실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기 안 좋은 분들은 사실은 공기 안 좋은 날은 좀 바깥으로 좀 자제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술은 이제 가끔 보호자분들이 오면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좀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한두 잔 먹는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두 잔 이렇게 반주로 술 종류에 관계없이 물론 이제 한두 잔이라는 게 소주는 소주잔으로 한두 잔이고요. 와인은 와인잔으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따르면 그게 한 잔이죠. 맥주는 맥주잔으로 한두 잔인데 맥주잔으로 소주 한두 잔 하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보통 먹는 술잔에 한두 잔 정도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위험이 또 적더라라는 연구도 있어요. 어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혀 못 먹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제 술이라는 게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게 반병이 되고 한 병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면 계속 먹게 되는 게 술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절주를 못할 바에는 아예 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끊어야죠. 그리고 술을 또 먹게 되면 안 하던 담배도 피우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당연히 끊는 게 낫습니다.
혹시 뇌졸중 증상이 오면은 이런 거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 이것들은 아무런 그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무감성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이 동영상에서 외국의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감성심한 안 먹어서 그러면 응급치료를 못해서 우리보다 더 이게 치료가 안 되는가 그런 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응급치료 한다고 민간 치료 한다고 병원에 빨리 가는 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제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요 아까 뭐 먹이는 걸 특히 아까 우광성심만 먹인다고 했는데 먹이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약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해로가 먹거든요. 이게 팔다리 마디가 있는 분들은 삼키는 근육도 마디가 좀 있습니다. 삼키는 게 잘 안 돼요. 물 잘 못 삼켜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이게 응급약이다 해가지고 억지로 먹이다가 담겨서 폐렴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 뇌졸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폐렴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치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치료인데요. 빨리 병원에 오면은 혈전 용해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혈관 재개통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혈관이 막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피가 다시 가면 내가 죽기 전에 살아날 수가 있죠. 그것을 혈관 재개통 치료라고 하는데 그 치료는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고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해야지 도움이 돼요. 왜냐면 혈관은 막힌 지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뇌는 죽어버리거든요. 죽었는데 이미 뇌는 죽었는데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 한들 죽은 뇌는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그 혈관 재개통 치료를 하려면은 엄청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119입니다. 119를 연락하면은 그분들은 알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은 얼추 4시간 반입니다. 얼추 4시간 반.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늦게 와도 혈관 재개통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4.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뚫어주느냐? 혈전을 녹이는 약물, 혈전 용해제라고 하죠. 그거를 써서 녹이는 방법이 있고 직접 혈관 내에 찾아 들어가서 혈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힌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혈전을 끄집어낸 모습입니다. 혈전 제거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치료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치료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혈관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또 마비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이렇게 이 치료는 자칫 잘못하다가 출혈도 올 수 있는 합병증을 감수하고 하는 치료거든요. 이게 혈전 제거술을 한다든가 이제 혈전 용해제 치료를 할 때 대표적인 합병증은 출혈이에요. 혈전을 녹이다 보면 그냥 피줄이 터질 수도 있고요. 저런 혈전 제거 치료 시술을 하다가 약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혈관에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은 치료를 안 한 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도 이런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회가 되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이긴 한데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혔거나 심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뇌졸중 환자들이 빨리 왔다고 다 이런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잘하면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를 시도한 사람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의 그 건강수명,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수명. 그냥 그 건강수명이 4.5년 그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는데, 그럼 천천히 가도 되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뇌경색은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다르고, 하루하루 증상이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게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합병증 관리.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이렇게 뇌졸중 환자들만 이렇게 좀 모아서 보는 병실에서 되게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9를 부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19를 부르는 게.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소개를 하면 이제 병원에 빨리를 가게 되면 병원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응급실에 뇌졸중 의심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혈전 용제를 쓰고 혈전 제거 치료를 할 거냐. 이분이 그런 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 촬영을 해야 되고 혈관이 막힌 혈관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또 병원에 오자마자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와서 그런 검사를 하는데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작까지 4.5시간이라는 겁니다. 4.5시간 내에 병원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두세 시간 만에 와야지 병원에서 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 준비를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골든타임에. 근데 병원에 오면 우리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빨리 단축시켜서 치료를 시작할까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응급실에 오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좀 받고요. 빠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구급대원들이 저희 병원한테 연락을 먼저 해요. 환자를 후송하면서 뇌졸중 의심 환자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병원에 연락을 먼저 해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검사를 다른 환자보다 더 빨리 검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전 연락하는 시스템인데 어떤 구급대원들은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구급대원들은 그냥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워낙 또 이 소방서나 가깝기 때문에 연락하자마자 이미 도착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 스마트 앱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구급대원들이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병원에 좀 알려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병원에 이런 알람이 와요. 응급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 아주 크게 이런 엥 하면서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오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사전에 알게 되죠. 3분 후에 도착합니다. 되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소방서하고 이런 사전 연락 좀 해달라는 그런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하남시 소방서하고 한번 맺었는데 이게 구급대원들이 보니까 1년마다 자꾸 순환이 돼요. 강동구에 있다가 또 전대 딴 데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지 어떤 분들은 이용해서 빨리 연락을 주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기도 하는데 혹시나 환자분이 그냥 구급대에 이게 이제 후송되면서 응급실에 먼저 좀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연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급대원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사전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교육도 좀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되면서 빨리 연락을 하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대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뇌졸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뇌졸중이 오면은 이런 치료를 하면은 이제 후유증이 별로 없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좀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혈관 재백금 치료를 한다고 해서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좀 불편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뇌졸중이 생기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도 쓰고 건강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뭔 소리죠?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페이스, 얼굴 마비, arm, 팔다리 마비, 스피치, 언어 장애, 타임, 신속한 응급치료, 시간은 왜? 신속한 응급치료가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마지막 동영상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혈압과 혈압이 아닌 것도 혈압이면 저혈압이요? 네, 뇌졸중. 저혈압은 뇌졸중과 무관합니다.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낮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어지럽고 막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낮으면 안 되지만 같은 정상이라고 해도 130대의 혈압을 가진 분하고 120대의 혈압을 가진 분하고 그러면 120대의 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뇌졸중 위험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상 혈압인데도.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거는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좋고요. 근데 심장에 병이 있어서 심장이 뛰지 못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큰 문제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분들이 혈압이 낮은 건 좋은 겁니다. 혈압이 엄청 약. 괜찮습니다. 제가요, 건강검진에서 저번 신경과 와서 상담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강검진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서 한 10년 후면은 뇌경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 오해를 하시고 많이 오시는 분인데, 그 건강검진 제일 뒷페이지 보면은 그 뇌졸중 위험도도 이렇게 보여준 뇌졸중 위험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치매 위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 지금 치매가 의심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잘 관리를 해도 그 뇌졸중이 10년 후에 올 뇌졸중 확률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 치매가 의심이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요. 그걸 의심하게 된 게 작년 5월 달쯤에서 대상포증이 올 확률이 있으니까 팔굽혀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제가 7년생이기 때문에 8년도에 그게 올 확률은 없는데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 왔을 때 바로 가서